자, 그렇다면 이렇게 60년간 지속된 오손 웰즈의 아성을 꺾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어, 현기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알프레드 히치콕은 잘 알다시피 영국 태생의 감독이고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작업을 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사이코나 새라는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현기증은 1958년 작품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이코라던가 새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작품의 등장이 매우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자, 60년간 영화사에 일종의 비평적인 어떤 호흡을 가져오고 기법적 전환과 플롯의 혁명을 가졌던 작품이 1위를 했다면, 히치콕의 영화는 다름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와 정신분석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강한 내적 욕구가 발휘된 게 바로 1위의 선정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치콕을 발견한 사람도 까이에리 시네마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은 히치콕을 너무나 좋아해서, 가령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브라이언 드팔마는 사이코를 다시 만들면서 드레스 투 킬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히치코키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히치콕 영화의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가령 언제나 아름다운 금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What are you thinking now, Mama? About 그리고 언제나 반전이 있고요. 모성적 초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여성과 대결하는 어머니 캐릭터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무엇보다 서스펜스가 등장하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카메오로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령 히치콕에는 금문교가 등장하고 있어서 랜드마크를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치콕은 우리가 왜 영화를 보는지 그 내면의 은밀한 욕망을 건드는 데 천재였는데요. 가령 이창이란 영화를 보자면 왜 우리는 영화를 보는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영화가 아니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남의 삶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관음증을 영화의 욕구로 전적으로 내놓은 감독이기도 해요. Can't you just see me rushing home to a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보면서 남의 삶을 엿보지만 그 엿봄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바로 영화다라는 심리적 국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스펜스라는 건데요. 서스펜스는 이를테면 이런 감정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영화 속 인물을 해하려고 할 때 영화 속 인물은 몰라요. 그런데 관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서스펜스라는 용어는 결국은 우리가 히치콕주의자라고 부르는 코엔 감독이라던가 여러 감독들이 활용하고, 봉준호 감독도 무척 애정하는 그런 영화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관객도 놀라고 한편으로는 등장인물도 같이 놀라는, 이를테면 살인의 추억에서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논두렁에 숨어있던 용의자가 갑자기 덮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모두가 같이 깜짝 놀라죠. 이런 걸 바로 호러씬, 공포스러운 장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서스펜스는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어진 감정인데요. 트리포와 그리고 히치콕이 대화를 나누면서, 트리포 아까 누구였죠? 바로 까이에리 시네마 그룹의 감독이자 비평가인데요.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서스펜스를 설명합니다. 탁자 밑에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다 다치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관객에게만 탁자 밑에 폭탄을 보여준 다음 이 등장인물 둘은 모른 채로 시간이 가는 걸 보여줘봐라. 이게 바로 서스펜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크린 너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좀 무력한 관객인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싶지만 스크린 너머에 있는 두 배우, 두 연기자들은 이미 딴 세계에 존재하고 있죠. 그 갑갑함을 심리적으로 잘 활용해 보자라는 게 바로 히치콕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런 장면 얘기해볼까요? 추격자 같은 영화에서 서영희 씨가 막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온 다음에 위협을 당하는 걸 관객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등장 인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아줌마. 서스펜스인데 히치콕은 서스펜스는 감독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긴장감이다. 요걸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영화의 묘미다라는 걸 알려준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관계의 주의를 끄는 요소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용어를 좀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맥거핀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맥거핀이란 실컷 쫓아갔는데 허탕친 기분? 이런 것들을 선사하는 겁니다. 바로 영화 사이코에서 우리는 영화 전반부 1시간 내내 그녀가 돈을 안전하게 훔칠 것인가를 집중하게 되고 돈의 안위에만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하지만 막상 목숨을 잃고 나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이코 아시다시피 어떤 영화입니까? 그녀가 목숨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가 중요한 범죄 영화 그리고 살인마 영화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미끼를 따라가도록 만듦으로써 영화가 주는 반전 효과를 크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맥거핀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좀 많은 설이 있지만 이미 해외 특파원이라는 영화에 맥거핀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맥거핀이 아니라 그냥 강유정이라 불러도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 영화에서도 이 맥거핀을 잘 살리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파이 영화에서 많이 쓰이고 No. 최근에는 이 맥거핀이라는 용어를 아마 미션 임파서블에서 토끼발이라는 용어로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현혹하는 영화적 기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맥거핀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의 긴장감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버티고에서는 버티고 이펙트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줌인 트랙 아웃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기법인데요. 줌을 넣으면서 트랙은 그대로 있게 되면 뭔가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확실히 어딘가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버티고라는 이 이름은 현기증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소공포증에서 느껴지는 어지러움증을 영화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지러움증은 어때요? 매우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될 때 바로 히치콕이 이 트랙아웃 줌인 기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선취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국면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진 게 바로 이 히치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히치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는 깊숙한 숨은 욕망을 잘 건드려냈고요. 이 욕망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나를 분석하고 싶어 하는 20세기 현대인들의 감정과 잘 교호작용을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2022년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도 자꾸 히치콕의 현기증을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심리적 드라마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2년에 1위를 차지하게 된 새로운 영화 잔느 들망이라는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그 강연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주디스란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셰익스피어만큼이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녀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가상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16세기의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내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작가의 삶이라는 건 1600년대에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2022년 잔느 들망이란 작품이 부각된 데에는 이런 여성 감독, 여성 글쓰기 그리고 여성의 삶이라는 게 주요한 자극과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품은 1975년 프랑스 벨기에에서 같이 만든 작품이고요. 사실 원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느 들망 코메르스가 28번지 브뤼셀 10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예요. 바로 잔느 딜망이 살고 있는 장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목에 언급되었을까? 이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 감독 최초로 사이트 앤 사운드즈의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더 주목할 거는 탑 10 안에 지금까지 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영화가요? 여성 감독의 영화가요. 그런데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는 3시간 30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워낙에 긴 영화도 많으니까 이게 뭐 길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3일 동안의 일상을 거의 1시간 10분씩 보여주는 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달라질 것 없는 한 여성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의 과정을 3일 내내 보여주는 겁니다. 3일 내내 보여주고 그게 3시간 반 동안 일어나고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의 뭐 구두를 손질을 하고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끔 하고요. 우리 지금 카메라 워킹 얘기도 많이 했어요. 가령 그 줌이나 트래킹 같은 걸로 역동적인 심리를 표현했다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포커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동일선상에 초점을 맞춰서 권력 관계를 연상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느 딜망이란 영화는 마치 정모라를 그리듯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2022년에는 매우 의도적 선택이고 주제를 부각하는 촬영 기법이라는 게 더더욱 합의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침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옷을 단정하게 다시 입고는 사실 매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기 전에 샤워를 꼼꼼하게 하고 다시 아들을 기다려서 매춘을 통해 번 돈으로 장을 보고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시시한 얘기들을 일상적 얘기들을 하다가 또 잠이 듭니다. 이게 3일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어떤 걸까요? 3일 동안의 이 삶을 지켜보다 보면은 그 집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를테면 파산한 중산층 여성인데요. 파산의 원인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돈벌이가 정확치 않고 돈을 벌기 힘들어진 이 여성이 아들과 먹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형 매춘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카메라는 마치 엄격한 관찰자처럼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엌이 매우 중요한 일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부엌이라는 공간은 사실 지금 많이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공간으로 많이 인식이 되죠. 1970년대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감자를 깎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이 부엌의 삶이라는 건 매우 반복되고 있는 벗어날 길 없는 일상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데요. 무엇보다 그럼 지금 거의 50년이 다 지난 지금에서 보는 이 여성의 일상이란 건 얼마나 달라졌을까가 이 부엌의 삶이 또 질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회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보여주는데요. 영화 속에서 여성은 이튿날 이후부터는 외출하는 장면도 보여주긴 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철장으로 열고 닫는 이 엘리베이터는 마치 그녀가 스스로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로라 벌비는 숭배와 강간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여성을 프레임으로 가두는 어떤 남성 중심적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프레임으로 가둔 것은 상업적 영화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걸 거꾸로 추적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잔느들망의 일상은 결국은 프레임에 갇힌 이런 시선을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어쩌면 영화 속 억압의 도구인 프레임이 우리의 일상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잔느들망은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 화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샤워를 할 때조차도 머리와 얼굴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꼿꼿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여성이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아이런을 아주 배가해 주는 장면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이 잔느들망일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프레임으로 갇혀 있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옷이나 화장 그리고 머리 같은 이런 코스튬으로부터 또 여성은 얼마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건 50년 전과 달리 지금은 만만한 일인가? 특히 경력이 단절되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건 과연 만만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분간 보여지는 이 장면은 단순히 남성과의 정사가 아니라 마치 남성에게 억눌려서 프레임 너머에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답답한, 마치 레슬링에서 벌칙을 받는 듯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정사에서는 여성적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 잔느들방이 다시 주목받게 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 구성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투 해시태그 운동을 비롯해서 영화계에 강렬하게 불어왔던 여성주의의 시선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삶을 다시 봐야 될 때가 진짜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말하자면 사이트 앤 사운드가 영화를 계속 뽑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성 감독 영화가 1위가 된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사이트 앤 사운드즈가 선정한 1위 영화들을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1위에 오른 영화들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 성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시민케이는 상품을 넘어 예술이 된 영화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기증은 심리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해진 20세기 초반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느들망은 여성이 영화적 소재나 대상이 아니라 주제가 되어야 하는 2020년대의 영화계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달라진 1위 영화를 추적해 보는 일은 우리 변화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바뀐 세상을 영화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일일 텐데요. 영화의 언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영화의 가치는 시대와의 호흡 속에서 가는됩니다. 1위를 차지해서 훌륭한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1위가 된 영화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잘 반영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웃고 즐기는 여가소녀도 물론 영화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과 즐거움은 단순하진 않습니다. 복잡 미묘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 목록, 사이트 앤 사운드가 선정한 1위 영화, 우리 시대 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유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